오늘 제가 같이 여러분하고 나눌 내용은 일단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양성평등 기본법의 개정의 배경이 되는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 여성대회를 제가 좀 자세히 좀 다루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는데, 이 개정의 의미와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점, 문제점을 두 가지로 제가 일단 봤습니다. 일단 그 안에 있는 성주류화, 아까 전에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 성주류화 규정을 이제 거기서는 이제 체계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결국은 또 이제 젠더 용어 이 사용과 관련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1차적으로 북경 세계 여성대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자세히 알아야 양성평등 기본법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계 여성대회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페미니스트들이 전략적으로 장악한 회의다, 이렇게 정의를 많은 학자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의의는, 이 대회는 페미니즘의 전 지구적 확산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 회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들의 목적은 구조적 성불평등 해결,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불평등하다라는 것이죠. 그거 해결을 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이 이 세계 여성대회를 통해서 이들이 하고자 했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이 이 당시 참여자들의 수가 엄청났습니다. 총 5만 명의 여성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여성대회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89개 회원국 대표들과 NGO 대표들, 그러니까 즉 이제 페미니스트 여성 단체 대표들이 이제 참석을 했고, 또 UN 관련 기구 그리고 언론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총 5만 명이고요. 그 중에 3만 명이 NGO 여성 대표, 즉 페미니스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이 대회의 정책 방향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그 단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북경 행동 강령에서도 그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NGO 단체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제 앞부분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북경 행동 강령의 핵심 논제에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주류화 전략 실행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정확하게 성주류화를 하라라고 처음에 이제 선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여기서 논의를 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인권이다라고 이들이 선언을 한 아주 중요한 회의이고요. 또 세 번째, 이때 비로소 젠더 용어를 공식 용어로 채택을 한 아주 중요한 대회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주류화를 실행을 하라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행동 강령이 나와 있는데, 이게 처음 등장한 용어이고 워낙 논란이 많고 명확치 않다 보니까 심지어는 UN 경제이사회에서 정의를 다시 1996년에 내려줍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성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통합적으로 적용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이익을 얻고 불평등이 영속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바로 성주류화 전략입니다. 모든 영역, 사회 모든 영역에 남녀 평등하게 정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성평등, 젠더 이퀄리티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주류화 개념은 궁극적으로 페미니즘을 사회 전반에 침투시키려는 전략이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논제가 바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 네, 이게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이때 비로소 여성의 인권이다라고 이들은 선언을 합니다. 종지부를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핵심 그 표어가 뭐였냐면,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이게 이 대회의 표어였고요. 이때 이제 당시 그 미국 그 여성 대표, 정부 여성 대표로 참석한 힐러리 클린턴 당시 영부인이었죠. 그 영부인이 그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여성의 권리도 역시 인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은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이 여성의 권리에다가 어디까지를 여성의 권리라고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이때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도 역시 여성의 권리다라고 이들은 이제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은 인권이 된 거죠. 네, 이것은 하나의 인권으로서 이들이 이제 선언을 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대회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티칸 교황청 그리고 이제 몇 회원국들, 특히 이제 카톨릭 회원국들은 공식적으로 이제 반대의 성명을 냈습니다. 여기 다 행동 강령구 뒷부분에 그들의 성명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말하길 이 용어의 의미가 상당히 불분명하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성적 자기 결정권, 이 재생산권에 혹시 여기 낙태나 피임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느냐? 이것은 절대 그 안에 이 단어 낙태와 피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바티칸에서 이제 교황청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성적 자기 결정권에는 절대 동성애 혹은 혼의 관계를 결코 적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에서 이제 서명을 하게 된 것이죠. 행동 강령에.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논제가 바로 젠더 용어. 이게 공식 용어로 이제 채택이 됐는데 이 젠더 용어가 언제 등장했는지 여러분 보시면요. 첫 번째 1985년도 나이로비에서 있었던 제3차 세계 여성대회에서 처음으로 젠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원래는 이제 발전 속의 여성, WID, 그러니까 여성을 이제 정책의 이제 어떤 대상으로 이제 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흐름에서 이것은 한계가 있다. 여성만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 전반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을 봐야 된다. 그래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이 구조 속에서 남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하면서 젠더와 발전, Gender and Development라고 패러다임을 전환을 합니다. 85년도에. 그러면서 젠더라는 개념이 용어가 수면 위로 등장을 하는데 그때 실제 젠더라는 용어가 총 16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993년도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에서는 이제 모든 인간의 인권을 다루기 때문에 여성 인권만 다루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성 인권 부분에서도 역시 젠더가 5회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4년도 굉장히 또 중요한 세계 대회인데 카이로 세계 인구 개발 회의 이때는 국가적으로 그 당시는 산화 제한 정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있어 왔는데 유엔을 중심으로 이제 인구 이제 억제 정책을 이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비로소 그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로 두자. 그래서 처음 재생산권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낙태는 개인의 자유로 두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낙태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는 대회가 바로 94년도인데 그때 역시 젠더가 55회 등장을 했습니다. 갈수록 이제 젠더 용어가 많이 등장하다가 비로소 4번 95년도 북경 세계 여성대회 때 젠더가 200회 사용이 되면서 공식 용어로 이제 딱 이들이 선언을 합니다. 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교황청이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합니다. 그 정확한 그 반대의 그 표명 그 선언이 이제 제 그 첨부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이제 전면 개정이 되는데, 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성주류화 정책을 이제 여성 그 주의자들이나 여가부에서 이제 국제적인 흐름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제 정비를 하려고 했고요. 역시 젠더 용어가 공식 용어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 이 성평등, 젠더 이퀄리티, 젠더라는 용어를 어떻게든 넣으려고 굉장한 큰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을 보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 여성 정책의 변화를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면요. 일단 유엔 세계 여성대회 창단 이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여성 정책이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발전 기본법이 먼저 이제 95년도에 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특별위원회가 신설이 되고 2001년도에 비로소 여성부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이제 건강가정 기본법, 그 당시에는 꼭 필요했던 기본법이죠.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 보건복지부가 이제 관할을 하던 그 기본법이 그 당시 제정이 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여성가족부로 이제 확대 개편되면서 영유아 보육법, 여러 가지 모자보건법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져와서 관할을 하다가 너무나도 이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2008년도 여성부로 축소 개편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2010년도에는 현재의 여성가족부, 그래서 청소년 업무, 가족 업무를 다 아우르는 여성가족부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이제 여성학자들은 페미니즘 이념 실현, 국제 그 사회 흐름에 맞는 페미니즘을 이제 정책으로 이제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2015년도에 전면 이제 개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낙태법 개정 시도도 아까 전에 보시면 성적 자기 결정권, 재생산권 이런 것들을 이제 헌법에 어떻게든 실현을 그 법에 이제 적용을 시키려는 노력이 계속 있고요. 그리고 현재 건강가정기본법도 지금 계속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일단 양성평등 기본법하고 성주류화 잠깐 이제 보시면요. 결국은 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한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성주류화 실현을 체계화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주류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냥 막연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여성학자들은 4G, G는 젠더 메인스트리밍이죠. 그래서 4가지 도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성별 영향평가, 그 다음에 성인지 통계, 그리고 성인지 교육,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 있습니다. 4가지 도구. 근데 이 도구를 실제 추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제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 통계, 그리고 국가 성평등 보고서를 다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성인주 교육을 하죠. 현재 이제 뭐 페미니즘 교육이니 성폭력 교육이니 다양한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 최근 올해 또 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 성교육 안에 성인지 교육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개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부서가 바로 여성가족부이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성주류화의 전략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네, 그 성인지 감수성. 근데 실제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는 북경 행동 강령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젠더 센시티브 아니면 젠더 센시티비티. 그래서 93회 사용이 되고요. 이 용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라고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서 북경 행동 강령에서 말하는 성인지는 뭐냐면 성 불평등과 차별을 인지하는 민감성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인지 감수성은 여성이 얼마나 피해자인지를 인지하는 감수성.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그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지 그러다 보니까 성이라는 건 분명히 남성, 여성을 의미할진데 여기서는 오로지 여성만을 의미한다는 매우 여성 편향적인 용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또 감수성이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이고 근거가 없습니다.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악용의 소지가 많고 현재 그것에 이제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런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자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성인지 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여성은 피해자다라는 것을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이죠. 성인지 불평등하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이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녀 갈등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가부나 여성 그 정책 사람들은 이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이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을 더욱더 증액을 해서 현재 지금 2021년 35조 2010년도 7조 5천에서 시작된 게 현재 35조까지 지금 확대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성인지 교육을 더욱더 의무화하면서 이제는 현재 공교육에까지 침투에 들어오려고 지금 아주 전략을 지들이 짜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결과적으로 갈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결국은 이제 이 여성 할당제 문제인데 이제 이들은 이제 남녀가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것을 수치로서 데이터화합니다. 그거를 성별 영향평가라고 하는데 당연히 데이터화하다 보면은 남녀 이제
불일치하는 그 부분이 있겠죠. 갭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성 할당제를 통해서 어떻게 여성에 특별히 더 혜택을 주고 여성을 배려함으로 해서 동등하게 기계적인 평등,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이들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이제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인지 예산, 35조나 들어가는 성인지 예산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라는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는 이 성인지 예산이 한쪽 성별에게 몰리는 것을 막고 남녀 동등하게 쓰자. 그래서 이제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막 추진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쓰자라고 이제 만들어졌는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지금 7조 5천억에서 현재 지금 304개 사업에 35조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국가예산정책처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 발표를 합니다. 매년 이제 예산을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는데 첫 번째, 사업 분류 기준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무엇을 성인지 예산으로 볼 것인지, 남녀 평등, 이게 왜 남녀 평등과 관련된 예산인지 이들은 기준이 명확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없다라는 거야. 성인지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런 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평등해졌는지 그런 성과 지표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넣기만 하는 거죠. 예산만 쓰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얘기하는 게 성인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썼으면 그들이 말하는 국가 성평등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예산정책처에서도 성인지 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이제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젠더 용어와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좀 더 깊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다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 2013년도에 이걸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갈 것이냐, 성평등 기본법으로 갈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논란의 중심에는 이제 젠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젠더 개념의 변화와 흐름을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북경 대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의미의 젠더로 사용을 했는지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반적으로는요, 요새는 좀 많이 아니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젠더란 태어난 이후에 나타나는 성별 행동과 특징 전반, 생물학적인 성 말고 태어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성향 전반을 젠더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타고난 성과 나타나는 성별 성향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섹스나 젠더를 이제 동일하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식 그리고 문서 같은데 당신의 젠더가 뭐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50년대 존 머니가 이제 그 젠더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만들면서 그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죠.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태도나 느낌, 그거를 젠더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머니는 젠더는 지속적인 훈련과 주입을 통해서 젠더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정의를 내린 게 또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이 잘 아는 데이빗 라이머 그 사건이 그 12세를 이 사람은 굉장히 언어 발달 과정하고 비슷하게 봤거든요. 젠더 형성 과정을. 그래서 12세 전에 젠더를 바꿔줘야 그게 성인 끝까지 간다라고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실제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네, 그때부터 이제 등장한 젠더 용어가 60년대 페미니즘 들어와서는 이제 페미니즘적 시각이 거기에 이제 입혀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는 젠더는 성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여성 혹은 남성.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에 그 젠더 개념에 벌써 성차별적인 그 관계, 남녀 관계라는 개념이 벌써 그 전반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성은 생물학적인 제약, 그렇죠. 타고난 그 임신과 출산의 어떤 여성의 특별한 그 성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성차별적 이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보부아르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들 나름대로의 젠더 개념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90년대 와서는 이 젠더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과 접목이 되면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젠더의 개념 자체가 바뀝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저희가 잘 아는 주디스 버틀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포스트 모던 철학자였고 또 역시 레즈비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레즈비언 관점에서 젠더를 재해석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젠더 이념을 기반으로 퀴어 이론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젠더란 뭐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우선적으로 이분법적인 페미니즘이 말하는 남녀, 그 젠더 개념의 문제, 트러블이 있다. 그래서 제목이 젠더 트러블인 거죠. 그 페미니즘이 말하는 그 젠더 자체는 트러블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이성의 중심, 남녀, 그 페미니즘 말하는 남녀 중심의 젠더 해체를 통해서 젠더 개념을 확장을 시키는 게 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게 서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본조서의 목적은 젠더에 대한 가능성의 영역을 여는 것이다 라고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젠더는 사회적으로 단지 구성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성적 행위, 성적 지향을 통해서 변형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온 게 젠더 수행성 개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적 행위는 젠더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 사람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젠더주의에서 말하는 90년대 이후에 젠더주의에서 말하는 젠더란 여성, 남성 이외의 다른 성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까지 갔고요. 또 성적 행위, 성적 지향이 젠더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젠더 형성의 생물학적인 성은 전혀 무관하다. 까지 갔습니다. 네, 이런 개념들이 혼재된 상태에서 95년도 북경 세계 여성대회가 개최가 됐고 그때 젠더를 공식 용어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진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 공식적으로는요, 표어에 여성의 권리는 인권, 여성이 이제 굉장히 공식 용어로 등장을 했죠. 그리고 목표도 결국은 성주류화를 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네, 그게 이들이 이제 추구하는 목표고요. 또 실제 보면 12개 부문의 의제를 보면 다 제목이, 소제목이 다 여성과 빈곤, 여성과 교육, 여성과 경제, 여성과 건강 등등 여성이 중심이 된 의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말하는 젠더는 성차별적 사회 속에서 구성된 여성을 표면적으로는 의미했습니다. 근데 교황청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젠더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굳이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교황청이 젠더라는 용어가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적 정체성의 근거를 쥐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또한 행동 강령 자체는 두 개의 성, both genders 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사용한다. 따라서 교황청은 성적 정체성이 새롭고 다른 목적에 맞게 무한정 적응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계관에 근거한 의심스러운 해석은 배제한다라고 95년도 북경 행동 강령에 정확하게 행동 강령을 이제 작성을 한 후에 입장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또 논란이 됐는지 심지어는 북경 여성대 총회장이 또 개인 젠더에 대한 공식 성명을 또 발표를 96년도에 합니다. 워낙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는 젠더라는 단어는 다른 수많은 UN 포럼과 회의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용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해되었다. 그리고 이 용어의 어떤 새로운 의미나 함축적인 의미도 원래 통용되어 사용되던 용도와는 다른 의미를 의도했음을 나타내는 조짐은 전혀 없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남녀라는 성별, 양성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이제 저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그 당시 행동 강령에는 써있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상황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프랑스와 지라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동 강령 초안 당시 성적 지향이란 용어가 원래는 삽입이 됐다가 최종적으로는 삭제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회 당시 NGO 동성애 단체에서 Lesbian rights are human rights, 원래 그 당시 표어가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아니겠습니까? 이 편말을 그들은 이제 내걸고 그들의 존재를 명확히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이 실제 북경 행동 강령의 그들의 이제 사진임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레즈비안의 권리, 젠더 용어가 굉장히 혼재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 레즈비안 인권 성명도 발표합니다. 이거는 지금
비공식 NGO 단체들끼리 한 어떤 그런 그 성명이기 때문에 공식 행동 강령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UN 문서 직접 질제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995년 9월 13일 이때 이제 남아프리카 출신 레즈비언 대표인 베벌리 팔레스 디시라는 사람이 여성의 인권뿐만 아니라 레즈비언 인권도 인정해라 라고 여기서 이제 선언을 한 사건이 실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그 행동 강령 말고 이미 UN 차원에서 동성애 논의가 한참 동안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990년도에 WHO에서 벌써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를 시켰고 94년도에는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관련한 규약 ICCPR에서 동성애 금지법은 인권 침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니까 그걸 곧바로 받아서 94년도 UN 인권이사회에서 LGBT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95년도에 북경 행동 강령이 이제 선언 발표가 됐고 젠더 용어가 등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프랑스와 지라르라는 전문가가 교황청의 젠더에 대한 입장 표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젠더의 숨겨진 의미 에 대한 교황청의 주장은 성에 관한 현대의 논쟁에 대해 교황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협상의 자리에서 대부분의 정부와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사실상 여성의 대체 용어로서 현대의 정치적 용법에 따라 젠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 교황청은 생물학적 성으로부터 성의 사회적 역할, 정체성 및 표현을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찌감치 간파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황청은 벌써 이 젠더 용어의 위험성을 알고 먼저 선언을 거기서 한 것이죠. 그 공식 그 회의에서. 네, 이런 국제적 흐름 속에서 계속 그 이후에 2007년도에는 욕자카르타 원칙이 이제 발표가 되죠. 그때 젠더 정체성, 뭐 성적 지향 용어가 나오고, 근데 이것을 그대로 유엔이 그 해에 받아들여서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모든 회원국들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착실하게 그 같은 동해 2007년도에 1차 그 첫 번째 차별금지법을 이제 발의를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2015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 혹은 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성평등, 성이라는 젠더라는 용어가 논란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젠더라는 국제적인 사회에서는 젠더라는 것은 모호한 개념의 수준을 넘어서 이미 양성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하는 위험한 용어로 이미 전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리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성평등이라는 개념이 그 여성의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용어 자체는 너무나도 이제 확대 왜곡되어 있는 상황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젠더라는 용어가 많이 법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네, 양성평등 기본법에서도 이미 성주류와 성인지, 네, 그리고 이제 성평등, 국가 성평등 지수 뭐 이런 식으로 성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젠더 규범, 아예 대놓고 젠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1차적으로 젠더라는 용어를 무조건 1차적으로 삭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이라는 게 결국은 젠더라는 용어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양성으로 그래도 표기를 그냥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이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 두 성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 두 성은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다름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의미하며 각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고 기회의 평등 속에서 서로 보완해가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그리고 이것이 양성평등 기본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